한국인 비빔밥 보면 먹는 것도 쓰레기 같고 이기적인데다 길거리도 엉망이라는데 그런 나라를 꼭 가야 해. 아니, 중국 선수들 응원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중국인들 힘을 보여주자고. 여기 북경의 한 강의실에서 여학생 2명이 한국 원정 응원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대표 응원단으로 한국에 도착해놓고 막상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절규하게 되는데요.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한국 경기에 원정 응원을 왔었던 정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자동차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제가 자동차를 연구하게 된 데에는 제 목숨이 위태로웠던 한 사건 때문인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차 사고가 크게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조금 더 빨리 가겠다고 추월하는 차량 하나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사중 추돌이 났던 큰 사고로 하마터면 죽을 뻔했죠. 안타깝게도 그때 사고로 목숨을 잃으시거나 크게 다쳤던 분도 계세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저희 가족은 부상이 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게 전부 다 저희 차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저희 차는 스웨덴에서 만든 V회사의 차량이었거든요. 그 차량 자체가 원래 탑승자를 잘 보호해주는 걸로 유명했는데 직접 사고를 겪어보니 정말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어린 나이였지만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자동차 연구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와서도 자동차에 대해 연구하는 게 정말 잘 맞고 재밌었어요. 중국 최고의 북경대학교에 다니는 것도 나름 자부심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와 같은 과에 다니는 친한 친구 왕쯔가 한국과 하는 축구 경기가 서울에서 열리는데 원정 응원을 가지 않겠냐고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서부턴 제가 한국에 가기 전 들었던 생각인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그때 저는 한국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다 길거리에 노숙자와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중국 비리비리나 웨이보, 틱톡에서 보면 한국은 진짜 엉망이었어요. 비리비리나 웨이보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중국에선 중국이 직접 만든 커뮤니티를 사용해요. 다른 나라에서 쓰는 유튜브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런 걸 사용하지 않아요. 한국은 자본도 없고 기술도 부족해서 미국에서 만든 그런 사이트를 사용하는 줄 알았죠. 중국 사람들은 영상을 올릴 땐 비리비리, 짧은 음악과 함께 영상을 올릴 땐 틱톡, 정보 수집은 주로 웨이보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틱톡은 우리 중국이 만든 건데도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땐 역시 중국이 좀 더 기술력에서 앞서 나가는구나 흐뭇해했어요.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을 떠올려 보면 아예 발도 들이고 싶질 않았죠. 왕쯔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직접 한국에 가서 보면 다를지도 모른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한번 가보고 판단하라고 하면서요. 저는 왕쯔가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죠. 제가 계속 의아해하자 왕쯔는 황급하게 주제를 돌리고는 중국이 한국에 지는 걸 볼 수 있겠냐며 우리라도 응원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그제서야 한국에 가는 걸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더럽고 가난한 한국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생각해보면 한국에 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다고 생각했죠. 진짜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중국 사람들은 뭐든 세계 1등이라고 여겼거든요. 땅 넓이도 1등, 인구도 1등인데 축구 성적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아무래도 축구만큼은 다른 나라에서 뭔가 로비도 많이 하고 심판을 매수해서 중국이 지는 것 같다고 웨이보에 올라와 있었어요. 중국은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심판을 로비하지 않는 이상 이런 성적이 믿기질 않잖아요. 그리고 한국에는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축구 선수가 있다고 하던데 모두 그 선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한국 편을 들어주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저번 싱가포르와 경기 결과를 봤는데 7대 0이 말이나 되나요? 우리 중국은 2대 2로 겨우 비겼는데 말이죠. 진짜 믿기지 않는 성적이더라고요. 만약 이번에도 심판이 한국을 잘 봐주려고 한국에 유리하게 경기를 하면 바로 경기장에 들어가서 엎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그때까진 했었죠. 아무튼 저도 왕쯔와 함께 한국으로 원정 응원을 가기로 했습니다. 원정 응원단의 경비는 중국 축구 팬들이 후원해준 금액으로 공짜로 다녀올 수 있었어요. 사정상 시간이 안 되는 여유 있는 중국 축구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부를 했죠. 그때까지는 자기 대신 열심히 응원하고 와달라며 잔뜩 기부한 동포들의 마음에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응원단은 공항에 모였습니다. 다들 붉은 옷을 입고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가슴이 웅장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역시 이게 대륙의 힘이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한국이 중국을 좀 따라한다고 세뇌당했던 게 한국의 붉은 악마라는 게 있더라고요. 붉은 옷을 입고 2002년 월드컵 때 축구를 응원했다던데 이런 것까지 한국은 중국을 따라한다며 웨이보에 올라왔었죠. 따라할 게 없어서 색깔까지 따라한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붉은색은 중국을 상징하는 색깔이라면서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기분이 묘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인천공항은 국어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있고 사람들이 서로 소리 높여 싸우고 지저분하고 다 쓰러져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왕쯔를 툭툭 치며 내가 알던 거랑 좀 다른 것 같다고 얘기했죠. 왕쯔는 내가 가보면 다를지도 모른다고 했지 않냐며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고 불린다고 얘기했어요. 왕쯔는 주변 사람들이 혹시나 들을까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왕쯔의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알고 있던 게 사실이 아니었나 싶었죠. 어렸을 때부터 늘 중국에서 들었던 것과는 좀 달랐거든요. 다른 중국 응원단들도 좀 의아해하며 두리번거리자 응원단 단장인 위룡 아저씨가 갑자기 이야 한국 진짜 대단하네 라고 소리쳤어요. 우리 중국한테 안 좋은 꼴 보이기 싫어서 순식간에 공항을 싹 다 치워놨다며 평소엔 엉망인데 부끄러운지 그새 정리를 다 했다며 얘기하셨습니다. 위룡 아저씨의 말을 듣고 다들 그럼 그렇지 하며 이제야 마음을 놓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왕쯔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한국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말이 정말 사실일까 싶었죠. 그렇게 저희는 응원단 전용 버스를 타게 되었고 바로 차이나타운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단 1원도 쓰지 않겠다는 각오였죠. 모두 차이나타운의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숙소에서 자고 먹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차이나타운의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서 위룡 아저씨는 저희에게 각자 지도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거기엔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쭉 적혀 있었죠. 자유시간엔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이용하라는 거였습니다. 내일 저녁 경기가 있으니 그 전까진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다시 만나자고 하셨죠. 왕쯔는 얼른 나가자며 제 손을 이끌었어요. 저는 왕쯔가 가려는 방향을 보고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거긴 차이나타운 바깥이었거든요. 차이나타운 밖에서 왕쯔가 제게 꺼낸 말에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중국 정부에 검열된 정보만 받아서 그렇지 사실 한국은 엄청난 강대국이라고 말이죠. 아까 인천공항 보지 않았냐고 했어요. 저는 왕쯔의 말을 듣고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띵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인터넷을 연결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왕쯔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국에서 다 꾸며낸 사진이나 영상이면 어떡하냐고 했죠. 그러자 왕쯔가 직접 한번 경험해보면 되지라고 얘기하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왕쯔와 함께 지하철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저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었고 좀 당황하고 말았어요. 아까 숙소에서 미리 해결하고 나올 걸 왕쯔가 서두르는 바람에 못 가고 나온 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바깥에서 화장실 가는 건 저도 가끔 괴로울 때가 있거든요. 바깥 화장실은 칸막이도 없고 휴지가 없을 때도 많았죠. 게다가 지저분한 화장실에 가끔 속이 안 좋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 한국에 와서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다니 여간 당혹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참아볼까 싶기도 했지만 언제 다시 숙소로 돌아올지도 모르고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왕쯔에게 나 큰일 났다고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했어요. 왕쯔는 지하철역에 화장실이 있다며 같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도착해서 감탄하고 말았어요. 급했던 것도 있고 화장실을 한번 쭉 둘러봤죠. 이게 공중화장실이 맞다고 정말 깨끗한 모습에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차하고 다시 볼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칸칸이 막혀서 개인적인 공간을 보호해주는 것도 놀라웠는데 휴지도 넉넉하게 들어있었어요. 더 놀라운 점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너무 깨끗하다는 것이었어요. 중국에선 솔직히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중국 사람으로 다른 건 그래도 괜찮은데 화장실 쓰는 건 저도 어떻게 좋게 말할 수가 없을 지경이죠. 그런데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길래 다 함께 쓰는 화장실이 이 정도로 깔끔할 수 있는지 놀라웠습니다. 어쩌면 정말 왕쯔가 했던 말이 맞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왕쯔는 이제야 자기 말이 좀 믿기냐고 했죠. 저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게 어디까지가 진짜고 가짜인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도대체 왕쯔는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왕쯔는 웃으며 일단 가면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지하철에 들어서서는 깔끔함은 물론이고 정말 질서를 잘 지키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또 한 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쯔는 한국 사람들은 엄청 예의가 바르고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아까 공중화장실도 그렇게 깨끗했던 거고 지하철에서도 다들 줄 서서 기다리는 거라고 얘기해줬죠. 저는 지하철 내부로 들어선 후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경악하고야 말았습니다. 지하철은 정말 쥐죽은 듯 조용했어요. 저는 혹시 여기서 얘기하면 경찰에 잡혀가는 거냐고 물어봤죠. 왕쯔는 빵 터지며 큰 소리로 웃는데 저는 혹시나 얘가 잡혀가거나 벌금을 낼까봐 왕쯔의 입을 얼른 틀어막았습니다. 그러자 왕쯔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서로 방해가 될까봐 최대한 조용히 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건 중국이랑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중국에선 어딜 가나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때와 장소를 지켜야 하고 서로 그런 것을 지킬 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걸 한국 지하철에서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편하고 놀라웠어요. 그리고 왕쯔는 그제서야 자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왕쯔 아버지는 국가 장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미국에 처음 갔을 땐 중국을 위해 한 몸 바쳐야겠다며 굳은 각오를 하고 갔는데 정작 중국의 현실을 깨닫고 한동안 방황하셨다고 했어요. 꼭 저처럼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중국의 모습과 막상 해외에서 바라본 중국의 모습은 그 격차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부가 끝나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생각한 적도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왕쯔의 아버지는 국가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간의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반납해야 했어요. 게다가 그땐 이미 왕쯔가 막 태어났었고 이대로 중국에 돌아가면 고위 관료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편하게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떠난다는 건 모든 걸 포기한다는 뜻이었죠. 그렇게 여러 이유로 차마 중국을 떠날 생각을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왕쯔 아버지가 다짐했던 건 절대 자식을 중국의 우물 안에 가두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왕쯔는 고등학교 때까지 해외에서 줄곧 유학 생활을 했고 어느 정도 머리가 다 자란 대학생이 돼서야 중국으로 왔다고 했죠. 그런데 돌아올 때 아버지와 약속을 하나 했대요. 절대 중국에선 다른 나라 칭찬을 하지 말고 중국이 좋다고 하면 그냥 거기에 찬성만 하되 중국을 비하하거나 뒤처지고 있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잘못했다간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공안의 조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쯔는 중국에선 아는 걸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지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왕쯔는 저와 가까이 지내게 되면서 친하게 지내는 제가 중화 사상에 빠져 있는 걸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순 없다고 했어요. 자꾸 편협한 생각에 빠지는 저를 지켜볼 수 없겠다고 생각한 왕쯔는 이번 기회에 한국에 가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죠. 사실 중국 고위 간부들은 이미 이런 걸 다 알고 있고 그 자녀들도 다 왕쯔처럼 해외 유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진짜 중화 사상에 심취해 해외에서도 중국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왕쯔처럼 다 알면서도 조용히 지내는 사람도 많다고 했죠. 왕쯔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중국 고위 간부들이 왜 제대로 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걸까 원망스러우면서도 중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생각해보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다 싶었죠. 왕쯔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왕쯔가 이제 내려야 한다며 지하철에서 내리게 되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밖을 나가는 순간 저는 어마어마한 빌딩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왕쯔가 저를 데려간 곳은 잠실이었어요. 여기에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있다고,
거기서 한번 서울 시내를 구경해보자고 했죠. 왕쯔와 함께 간 곳은 엄청 큰 쇼핑몰이 아래에 있었는데 한국 거리에는 그 어디에도 구걸을 하거나 노숙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정말 옷도 잘 입고 깔끔했죠. 젊은 사람들은 다 아이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길쭉길쭉하고 세련된 모습이 다들 연예인 같더라고요. 그렇게 왕쯔와 타워 꼭대기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 건물은 무려 555m 123층에 달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는 전망대로 향하는 한국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저는 정말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디선가 은은하게 좋은 냄새가 나기도 했죠. 한국 사람들은 떡진 머리를 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정말 깔끔하고 청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이었다면 이렇게 사람이 가득 차면 냄새가 진동을 했을 텐데 계속 중국과 한국이 비교되었습니다. 그렇게 상쾌한 기분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타워 꼭대기에서 본 한국 시내의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고 정말 화려했어요. 저는 한동안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왕쯔는 그런 저를 보고 이게 진짜 한국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죠. 저보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났으니 좀 다르게 중국을 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왕쯔와 다시 숙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숙소로 돌아가다 한국 학생을 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때 폐지를 줍는 할머니로 보이시는 분이 큰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었고 끈이 제대로 묶여있지 않았던 건지 쌓아놓았던 폐지가 우르르 바닥으로 흩어졌어요. 일부는 바람에 날려 도로로 날아가기도 했죠. 그러나 정말 놀라웠던 건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할머니의 리어카에서 쏟아진 폐지를 막 주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 위의 종이 때문에 혹시나 사고가 나면 어쩌나 싶었어요. 학생들이 도로 위에 종이를 주우려는데 차마 위험할까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차량이 비상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정차했어요. 그리고는 차에서 내려 종이를 줍기 시작했고 학생들도 함께 종이를 주었어요. 그러자 그 뒤를 따르던 도로 위의 차량들이 종이를 줍는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길을 막고 기다려졌죠. 저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질서를 잘 지키는 건 성인이 되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매우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있는 습관 같은 거라는 걸요. 왕쯔는 제게 만약 중국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어땠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죠. 저는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할머니의 리어카에서 종이가 떨어지는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고 그 종이 때문에 사고가 나도 서로 욕하기 바빴겠죠. 왕쯔는 한국 사람들의 도덕성은 세계에서도 알아준다고 했어요. 왕쯔의 유학 시절에도 한국 친구들은 친절한 데다 배려심도 깊어 인기가 정말 많았다고 말이죠. 그렇게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에 놀라워하며 차이나타운에 들어왔고 길거리에 보이는 중국 사람들이 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방금 보고 왔던 게 아니더라도 제가 보고 온 한국의 진짜 모습은 어딜 가나 질서정연했거든요. 사람들은 교통 질서도 매우 잘 지키는 데다가 마구잡이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나 사람이 지나가는 것 같으면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 보행자를 보호했어요. 중국은 뭐든 자기가 먼저여야 해서 무단횡단을 일삼기도 하고 운전을 할 땐 보행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갈 길 가기 바쁘죠. 그래서 정말 무질서한 도로의 모습을 보는 건 일상이었어요. 아마 제가 어릴 때 사고를 당했던 것도 그렇게 막무가내인 중국 사람들의 특징 때문이었겠죠. 그렇게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저는 오늘 제게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봤죠. 중국에서는 접속되지 않는 사이트였지만 한국 와이파이를 이용했을 땐 아무런 제재 없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한국과 중국에 대해 검색했고 수많은 영상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보고 나서 정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중국은 서서히 침몰하는 배였던 거죠. 유튜브나 틱톡 대신 중국에서 만든 사이트를 이용했던 건 오로지 검열을 위해서였어요. 저처럼 순진한 중국 사람들을 세뇌하기 위해서였죠. 그걸 저는 중국의 기술력이 뛰어나서 그렇다고 생각했다니 제 스스로가 한심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심판을 매수하거나 피파에 압력을 가하는 건 중국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는 손흥민 선수 말고도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손흥민 선수에 대한 세계 언론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정말 친절하고 예의 바르다는 호평이 자자했어요. 저는 내일 응원해서 이렇게 유명한 월드 클래스 선수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다니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역사 왜곡이었어요. 중국은 한국의 역사를 뺏기 위해 동북 공정은 물론 한복까지 중국 거라고 속여왔더라고요. 저는 이제껏 한푸가 중국 복식인 줄 알았는데 오랜 역사가 있는 한국 복식을 중국 거라고 속여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그 역사도 허술하기 짝이 없어 조금만 해외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더 나쁜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중국의 SNS 스타들이었죠.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한국에 다녀오고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도 한국 욕만 해댔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돈이 되기 때문에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었던 거죠. 최근에 한국에 가서 중국 전통 복식을 입고 경복궁을 걸어다니겠다고 했던 한 중국 남성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한국에서 꽤 인기를 끌었다고 알고 있는데 벼랑간 중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 대해 욕하는 영상을 막 올리기 시작했죠. 그 영상으로 인기를 끌더니 심지어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정작 한국 공항에 도착해서 이를 알게 된 한국인들이 분노하자 자기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말도 안 되는 영상을 올리고는 잠적했습니다. 저는 같은 중국인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중국에 돌아가서도 더 이상 우물 안에 갇히면 안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저희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평소였다면 아무렇지 않게 여겼겠지만 버스에서 마구 떠드는 중국 사람들이 좀 부끄러웠어요.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이었다면 정말 조용히 갔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경기는 시작되었고 중국 사람들의 야유는 도가 지나쳤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상대팀 선수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 선수를 존중해주는 것도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의 예의일 텐데 저희 중국 응원단은 물불 가리지 않고 손흥민 선수를 마구 야유했어요. 그런 반면 한국 응원단은 정말 특이했습니다. 모두들 정말 목 놓아라 열정적으로 응원하면서도 중국 선수들에 대해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다 손흥민 선수가 중국 관객들을 향해 3과 0을 내보였죠.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부끄러웠습니다. 어제 알아본 바로는 정말 점잖은 선수라 절대 이런 행동을 했던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도발을 할 정도였다면 저희 중국 응원단의 행동이 도가 지나쳤던 거죠. 저는 말 못할 부끄러움을 느끼며 슬쩍 자리를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야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죠. 부끄러움을 느끼며 벤치에 앉아 있는데 역시나 질서 있게 화장실에 줄을 서는 한국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리곤 제가 한국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게 됐죠. 왕쯔는 한동안 돌아오지 않는 제가 걱정스러운지 따라 나왔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도저히 저기 못 앉아 있겠다고 이젠 한국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고 했어요. 왕쯔는 자기도 해외에서 있다가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 막무가내인 중국 사람들을 보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만 끝나면 다시 해외로 갈 계획이 있다고 했죠. 저도 왕쯔를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예정이냐고 물었고 왕쯔의 대답은 놀라웠어요. 왕쯔는 한국에서 공부하며 한국 H자동차를 목표로 공부해 볼 생각이라고 했어요. H자동차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대기업인데다가 인도 시장 진출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왕쯔는 H자동차의 GV 모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왕쯔의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GV 모델이라면 인정할 만했죠. 그렇게 저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고 계속 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왕쯔는 이번 학기까지만 하고 한국으로 갈 준비를 모두 마쳤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처음 부모님께 이 말씀을 살짝 꺼냈을 때 부모님께서는 매우 반대하셨습니다. 중국 최고 대학에 들어가 놓고 갑자기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죠. 처음엔 한국이고 뭐고 무조건 중국에 있어야 한다고 하셨지만 제가 하도 강경하게 나오자 일단 대학교만 중국에서 마치고 그 뒤엔 다 제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중국에서 계속 생활하게 되었지만 앞으론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중국과 세상을 바라볼 예정이에요. 그간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살았던 세월이 아깝기도 하고 이런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중국 사람들 때문에 한국에게 미안하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왕쯔가 정말 고마울 따름이죠. 왕쯔가 한국으로 가고 나서도 계속 왕쯔로부터 제대로 된 뉴스를 받아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충격을 많이 받으시겠지만 하나하나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알려드리려고요. 그러다 보면 제가 한국에 가는 것도 오히려 찬성하실 날이 오겠죠.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차근차근 노력해 보려고 해요. 오늘 중국인 정성 씨의 사연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 내용만 듣고는 바로 메일을 꺼버리려고 했는데 차근차근 읽다 보니 이런 중국인들도 늘어나고 있구나 싶은 생각에 사연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샌 해외 유학생들도 많고 해외여행도 늘다 보니 중국이 아무리 막고 검열해도 슬슬 한계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중국이 월드컵 3차 예선에 턱걸이로 진출하게 되었다고 해요. 태국이 싱가포르를 상대로 한 골만 더 넣었다면 중국이 탈락하게 될 뻔했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경기에서 진 싱가포르 골키퍼에게 고맙다고 QR 송금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에서 진 골키퍼에게 자기들이 예선 진출했다고 되려 고맙다고 돈을 보내다니 무례함이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이상 감동필름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살인병기라며 김정은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폭풍군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155mm 포탄을 지원하겠다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전까지의 반응과는 차원이 달라진 대응에 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올 여름까지만 해도 지뢰 제거 전차나 트럭 그리고 방호복 같은 비살상 무기 중심의 지원만 이루어졌는데 이제 정말 K방산의 주 무기들을 볼 수 있는 거냐며 북한의 파병에 보복하는 한국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막상 파병된 북한군에 대해 비밀리에 입수된 영상을 보고 다들 의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살인병기라더니 총 하나 제대로 들겠냐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탈영하는 북한군의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어느 미국 기자가 긴급하게 탈영병에 대한 보도를 전해왔는데 탈영병의 정체를 듣고 네티즌들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기자들이 사용하는 대형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화제의 내용을 긴급 번역해 알려드립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해외 특파원으로 활동 중인 레이첼 블레어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취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파견되어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북한이 러시아군을 돕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파병했다는 소식이었죠.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그저 루머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양측 모두 타국의 공식적인 군대 파병은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군대를 파병을 한다는 말은 제3차 대전을 시작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선언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물론 비공식적으로 용병들이 참전했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그것조차 루머일 뿐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한군 파병 소식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긴급 속보와 더불어 세계 여러 정보기관의 보고서가 쏟아지면서 사실임이 증명되어 버렸어요. 게다가 북한이 파병한 규모도 무려 1만 명에 달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병력 지원으로 볼 수 없었죠. 이는 정말 3차 대전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북한과 러시아가 이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점이었어요. 그게 아니고서야 북한군의 파병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국 정보기관에 따르면 일주일 만에 북한 특수부대가 러시아 함정을 통해 러시아로 이동했다는 정보를 전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러시아 군복과 무기를 지급받았고 러시아 측에서 제공한 신분증까지 모두 발급받았다고 해요. 이 모든 것은 굉장히 은밀하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북한 파병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분석하기 바빴습니다. 사실 북한은 매우 폐쇄적인 국가 중 하나로 그 전력이나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었죠. 북한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탈북한 일부 사람들의 말로 전해지는 정보가 전부였습니다. 우선 북한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보면 북한군은 마치 하나하나가 모두 살인병기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 인간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맨손으로 벽돌을 깨부수기도 하고 무거운 대물, 저격총을 혼자서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의 최정 예부대는 아주 적은 인원으로도 수많은 인원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아무래도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 북한 파병 규모가 10,000명에 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인원들이 하나같이 살인병기의 수준이라면 전쟁의 피해 규모는 극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탈북한 사람들이 전하는 군인들의 모습도 굉장히 살벌했어요. 보통 탈북하는 과정에서 군인들이 뛰어올 때면 어찌나 빠른지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해요. 게다가 수영 속도도 빨라 훨씬 앞서가는 배를 다 따라잡는 수준이라고 했죠. 일반 북한의 군인들도 이 정도 수준인데 정예부대라면 정말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모두 전멸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이런 소식들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대로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악하겠다는 염려가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세력이 더 거세져 혹시나 중국과 북한을 등에 업고 더 큰 계획을 실현하는 것은 아니냐는 공포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죠. 저 역시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북한군의 참전은 단순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될 만했거든요. 특히 미국과 서방 국가 그리고 나토에서 어떤 반응을 내보일지 그들의 속보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달라고 읍소하며 국제사회에 큰 경고를 내비쳤죠. 얼마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 군사전략소통센터에서 북한군의 실체를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고 그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 속 북한군들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키가 170cm도 채 되지 않아 보이는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너무나 앳되어 보였습니다. 마치 소년병을 보는 것 같았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체격이었어요. 선전 영상에서 본 북한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앙상한 몸매에 무표정한 얼굴로 군용 장비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장비를 옮기는 모습을 보니 그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영상에서는 북한군 간부로 보이는 사람이 한국어로 거기 넘어가지 말거라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영상이 극비리에 입수된 것이며 북한군의 실체가 처음으로 확인된 증거라며 러시아 연해주의 세르게예프스키 훈련장에서 촬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상이 공개된 후 네티즌들의 반응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살인병기라더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비쩍 마른 군인들이 뭘 할 수 있겠냐고 했죠. 북한에서 공개한 보도자료나 탈북민들이 묘사했던 북한 군인들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큰 걱정할 필요 없겠다며 모두들 발 뻗고 자라는 식의 비웃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미국에서 함께 파견 온 동료 기자 멜리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멜리사는 벌써 이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실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봤는데 실제로 보니 더욱 허술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최전방의 우크라이나 군인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군들이 러시아군 11공수 돌격여단인 브랴티아 특수대대로 편제되었다고 알려주었어요. 브라티아는 한민족과 외모가 비슷한 몽골계 러시아인들이 사는 지역이라 북한군을 그곳에 배치한 것 같다고 했어요. 멜리사는 그들의 앙상한 몸과 공허한 눈빛을 보면서 오히려 북한 군인들이 측은한 마음까지 든다며 독재자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냐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 오늘 일을 기사로 쓸 예정이라고 했죠. 멜리사는 제게도 소스와 사진을 제공해주겠다고 하며 기사 공개 후 2시간 후에 저도 쓰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는 통화를 마무리했어요. 멜리사에게 전해받은 사진은 정말 처참했어요. 군인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마르고 왜소했죠. 도대체 이들이 어떤 연유로 여기까지 끌려온 걸까 아니면 정말 자진해서 온 것일까 의문스러웠습니다. 멜리사의 기사가 올라오고 2시간 후에 기사를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날 밤은 하루 종일 사무실에 남아 기사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참을 기사를 다듬고 사진을 정리하면서 저는 뜻밖의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 일은 기자로서의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정도였죠.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고 갑자기 울리는 전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없었거든요. 혹시 급한 일이 생겼나 싶어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중요한 제보가 있어 연락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순간 의아했지만 기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해 귀를 기울였죠. 그런데 그 다음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를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돈을 요구하는 제보자를 만나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 얘기를 꺼내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일단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집에 러시아에서 탈영한 북한군을 숨겨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였거든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결국 저희 신문사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러시아 기자에게 알릴 수도 없어서 미국 신문사를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특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의 위험성도 잘 알고 있었죠. 탈영한 북한군을 숨겨주는 것은 국제법상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이 북한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 사람을 넘기고 돈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제보 차원을 넘어선 일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정말 큰 사건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도 했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일을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상부에 보고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곤 며칠간의 휴가를 신청하고 나서 저는 서둘러 짐을 싸고 기자들에게 제공된 이동 루트를 통해 러시아로 이동했어요. 러시아로 이동하면서 저는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도 상상해 보았어요. 저는 제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동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그 제보자의 말을 곱씹어 보았어요. 과연 그의 말이 사실일까? 만약 사실이라면 그 북한군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그리고 이 일이 밝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러시아에 도착한 후 저는 제보자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러시아의 외곽 지역에 위치한 평범한 주택가였어요. 전쟁의 흔적이 일부 보이긴 했지만 피해가 거의 없는 다소 안전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 숨겨진 위험한 비밀이 있다는 생각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저는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제가 전화로 통화했던 그 제보자였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였는데 그녀는 자신을 올가라고 소개했어요. 올가의 주름진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저를 빠르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 모습에서 이 상황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거실 한켠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어린 소년. 그는 분명 북한군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를 보자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이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올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밤 그녀가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대요. 갑자기 자신의 집 문을 누군가가 거세게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멀리 떨어져 몸을 숨기고 조용히 지켜봤다고 해요. 올가의 목소리에서 그때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절박해지더니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지 어린 소년이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있었다고 해요. 그 모습에 올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너무나 안쓰러워 보여 울고 있는 소년의 어깨를 톡톡 건드렸다고 했어요. 그 소년에게 여기가 자신의 집인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답니다. 그때서야 자세히 보니
그 소년은 앳된 동양인 얼굴이었대요. 어두워서 그 소년이 군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은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고 했어요. 만약 그때 그게 군복인 줄 알았다면 아마 절대 집에 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올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 상황의 긴박함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어요. 올가는 처음에 그 소년이 길 잃은 아이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일단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 안의 밝은 불빛 아래에서 보니 그 소년은 군복을 입은 어린 군인이었다고 해요. 올가의 눈에 공포와 혼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연히 동양 소년이었기 때문에 올가와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았고 결국 스마트폰 번역 앱을 이용해 소년과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올가가 그 소년의 이름을 물어보니 철수라고 했대요. 철수는 매우 불안해 보였고 초조해하며 무서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고 마치 도망자처럼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올가는 어린아이가 겁에 질려있는 모습을 보고 차마 철수를 밖으로 내칠 수가 없었대요. 인간적인 연민이 공포를 이겼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철수가 배고파 보여서 올가는 일단 밥을 먼저 챙겨주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철수는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나서 올가는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 둘 물어보기 시작했고 그 대화를 듣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듣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철수는 사실 정규 군인이 아니었는데 그저 군대에서 자비를 돕던 꼬마였다고 합니다. 주로 배식을 나르며 간간히 배를 채우는 정도였대요. 그런데 북한군에 갑자기 병력이 부족해지자 철수를 포함한 어린 아이들까지 전선으로 보내기로 했다고 해요. 처음에 철수는 절대 가기 싫다고 했대요. 그렇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철수뿐만 아니라 18살도 채 되지 않은 꼬마 아이들이 이번 파병에 많이 강제 징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올가는 철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전쟁터로 끌려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대요.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나이든 군인들은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처럼 어린 아이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전선으로 보내졌다고 했어요. 러시아에 도착해서 군복을 맞추는 순간 철수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너무 무서워서 반드시 탈출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고 다행히도 철수는 작은 희망을 봤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러시아는 북한에 비해 감시가 덜했고 이를 틈타 철수는 어느 날 밤 몰래 도망칠 수 있었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달렸고 우연히 올가의 집을 발견하게 된 거였어요.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면 자신은 틀림없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했어요. 올가는 철수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빠짐과 동시에 너무 곤란했대요. 철수를 그대로 러시아 경찰에 넘기자니 아이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러시아 기자에게 알려주기에는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대사관에 데려가는 것도 너무 위험해 보였고 자신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기도 했어요. 이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어린 철수를 마냥 모른 척 할 수도 없었다고 했죠. 저는 처음 이 집에 도착해 철수를 보자마자 이건 정말 특종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느꼈어요. 이건 철수와 올가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력까지 고려해야 했거든요. 올가는 철수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과 걱정 그리고 혼란이 가득했어요. 철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올가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이 소년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루 종일 고민을 했다고 해요. 참 이상하게도 올가는 짧은 기간이지만 철수와 함께 지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어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철수는 집안일을 굉장히 깔끔하게 해냈대요. 올가는 철수의 꼼꼼한 청소 실력과 뒷정리 능력에 놀라 물어보니 철수는 북한에서 이미 많은 일을 해왔다고 대답했대요. 철수의 부모님 두 분 다 건강이 좋지 않아 생활을 제대로 꾸려나가기 힘들었고 그 탓에 철수가 어린 나이에 돈을 벌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군부대에서 온갖 잡일을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철수의 모습을 보며 올가는 문득 자신의 아들 생각이 났다고 해요. 올가의 아들은
불행히도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대요. 그 후로 올가는 줄곧 혼자 살아왔는데 가엾은 철수를 보면서 올가는 이 아이만큼은 꼭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불쑥 들었다고 해요. 자기도 믿기 어려운 감정이라고 설명했죠. 처음엔 이 아이가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이 아이를 어떻게든 평화로운 곳으로 보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고 해요. 그러던 중 올가는 미국 기자가 철수를 대사관으로 데려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대요. 만약 가는 길에 누군가에게 들키더라도 미국 기자인 저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거라고 했죠. 사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어요. 만약 러시아 군인이 미국 기자인 저를 어떻게 했다가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뻔했죠. 그러면서 올가는 저에게 부탁했어요. 철수를 안전하게 대사관으로 데려가 줄 수 있겠느냐고 간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잠시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저 특종을 찾으러 왔었지만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들으며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올가의 도움을 받아서 번역기를 통해 철수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먼저 저는 북한에서 파병된 군인들 중 자진해서 러시아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철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군인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군인이라는 직업은 그저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북한의 현실이 얼마나 척박한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철수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설사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한국에게 질 게 뻔하기 때문에 아무도 진짜로 싸울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로 파병을 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속상해한다고 철수는 덧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절망이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러시아로 가게 됐을 때 북한군이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철수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번에 징용되면서 떠나 있는 동안 군 당국이 가족들을 책임지고 보살펴주겠다는 약속만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배불리 먹여주겠다며 걱정 말고 최선을 다해 싸우고 오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철수는 어른들의 말을 들어봤을 때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이나 다른 군사 관련 무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들려왔다고 했어요. 저는 한 사람의 독재자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이 희생되는구나 싶어 안타까웠죠. 그러다 철수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다녔는지 물어봤어요. 철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학교를 다니다가 사정상 그만뒀다고 했어요. 북한에는 의무교육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를 따르는 경우는 극히 적다고 했어요. 생계가 곤란한 가정의 자녀들은 무조건 생계를 위해 일을 하러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수 역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일을 하러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어봤고 철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을 게 분명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알려주었고 그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전 학교를 같이 다녔을 때 알고 지내던 친구였는데 남학생 2명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했어요. 사실 그 2명 모두 철수와 비슷한 또래라 도대체 무슨 일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는지 의아해했죠. 알고 봤더니 mp3 플레이어에 한국 노래를 담아 듣고 친구들에게도 들려준 것 때문이었는데 이 학생들의 가족들도 모두 연좌제로 처벌받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철수는 북한에서 탈북하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사살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했어요. 만약 수용소에 가면 고된 노동을 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야 한다고 해요. 더 끔찍한 것은 공개 처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철수는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있는 날이면 2에서 3,000명의 군중을 강제로 모았다고 했습니다. 주로 총살이나 교수형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날은 모든 사람들이 죽은 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북한의 현실이 얼마나 잔인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수는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게 두려워 많은 탈북자들이 한 손에 쥐약을 들고 도망친다고 해요. 만약 잡히면 바로 쥐약을 삼켜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철수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철수는 자기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라며
무조건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철수의 절박한 상황을 듣고 저는 내일 아침 동이 트면 바로 한국 대사관으로 함께 이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하면 그 다음 절차는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 줄 거라고 철수를 안심시켰어요. 철수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과 의심이 서려 있었지만 한국 대사관이라면 반드시 일을 제대로 처리해 줄 거라고 거듭 강조했어요. 우리는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대사관 문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출발 직전 올가와 철수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올가는 철수에게 앞으로는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자유롭게 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철수에게 건넸습니다.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올가에게 약속했던 돈을 건네려 했습니다. 올가가 특종을 전제로 제게 요구했던 금액이었죠. 하지만 올가는 고개를 저으며 그 돈을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요. 대신 그 돈으로 철수를 안전하게 한국으로 보내는데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올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정작 나라의 수장들은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밖에는 택시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서둘러 택시를 탔어요. 철수는 뒷좌석에 웅크려 앉았고 올가가 가져다준 담요로 그를 덮어두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전쟁 중이라 그런지 아니면 탈영한 군사들이 많은 건지 평소와는 다르게 검문소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었어요. 택시가 검문소에 다가갈수록 철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요. 저도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발각된다면 철수는 물론이고 저와 올가까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거든요. 검문소 앞에 도착하자 군인이 다가와 차량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군인이 제게 신분을 물었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미국 기자라고 밝혔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군인의 표정을 살피며 가슴을 조이고 있었죠. 다행히 기자라는 걸 밝히고 신분증을 보여주자 큰 의심 없이 지나갈 수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어요. 철수는 담요에 푹 둘러싸여 있었지만 여전히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공포와 불안이 느껴졌어요. 대사관 문을 두드리자 곧 직원이 나왔고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원은 우리를 재빨리 안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대사관 직원에게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죠. 안 그래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대사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파병된 북한군 중 탈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은 어제도 밤샘 근무를 했다고 말했어요. 혹시 탈영한 북한군이 대사관을 찾아올까봐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미국 기자와 함께 올 줄은 몰랐다며 뜻밖의 상황이라고 덧붙였어요. 대사관 직원은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철수의 한국 여권을 만들고 한국으로 갈 거라고 했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국정원 직원의 인터뷰와 판단에 따라 그 다음 거처가 결정될 거라고 합니다. 저는 철수와 함께 한국까지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가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하는 걸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제가 불안해한다면 얼마든지 동행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편안한 분위기가 되자 철수의 표정도 조금은 안정되어 보였고 곧 우리는 대사관 직원과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대사관 직원의 도움으로 보안 심사를 큰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조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앞으로 탈영한 북한군이 많아질 것 같다며 공항에 자주 오게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면 직원이 아마 바로 알아보고 찾아올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물어봤고 직원은 여권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서 여권 정보를 보고 바로 찾아올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탑승 시간이 되었고 그렇게 철수와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철수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철수에게 이건 제가 혼자 해낸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처음 그를 구해준 올가와 제가 그리고 대사관 직원이 함께 도와준 결과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듣자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북한에서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이렇게 도움을 주는 어른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먹고 살기 바쁘고 자신의 앞길만 걱정하느라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해요. 앞으로 한국에서는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철수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철수의 눈물을 닦아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땅을 보며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대사관 직원의 말대로 검정 양복을 입은 사람이 불쑥 나타나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왔냐고 묻고는 자신을 국정원 직원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동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 직원은 저에게 잠시 밖에서 대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철수와의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죠. 저는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밖에서 기다렸고 약 1시간 후 두 사람이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이제 철수가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하나원으로 들어갈 거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한국의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에 놀랐고 하나원의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아서 감탄했어요. 북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넘어오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철수가 지낼 곳을 꼼꼼히 둘러보았어요.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어 보였고 철수의 얼굴에도 안도의 표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끝난 것 같았어요.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철수와 헤어지기 전 저는 제 연락처와 올가의 연락처를 종이에 적어 그에게 건넸어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했죠.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 글의 철수는 현재 한국 하나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철저한 보안을 위해 가장 흔한 이름을 사용했어요. 제가 이 글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이유는 북한의 비인간적인 실태와 전쟁의 잔혹함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얼른 전쟁이 마무리되고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미국 기자로부터 전해온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쟁으로 참혹한 상황에서도 믿기 어려운 일들이 하나 둘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전쟁이 마무리되고 모두들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